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3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후보의 자격은 공직선거법 82조 2에 해당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자, 먼저 초청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4명의 후보자가 초청되었습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원유철 후보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고인정입니다. 계속해서 정의당 송치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정의당 후보 송치용입니다. 끝으로 국민의당 최인규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최인규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모든 질문은 평택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것입니다. 총 6가지의 토론 방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에게 2분씩의 기조연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준비한 공통질문을 사회자가 질문하는 방식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분 동안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사회자 공통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의 매점말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선거 토론이기 때문에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전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2초 전에 빨간불 그리고 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허위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가 자신의 출마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자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기호 1번 원유철 후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평택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덕분에 제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평택 시민과 함께 평택이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택의 희망을 계속 만들 수가 있고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도 지키고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이끌고 이제 앞으로 평택을 통해서 한중 FTA 시대 등 교통물류의 중심 도시 평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평택이 어려울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신 위대한 평택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많은 격려와 힘을 북돋아 주셔서 제가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대 총선은 우리 평택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매우 소중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평택은 이제 금년만 해도 KTX 평택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택 삼성 시대도 개막이 됩니다. 또한 평택항이 발전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무역항으로 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안보와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자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고인정입니다. 후보자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평택 시민 여러분과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후보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실패, 무능과 무책임,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경제와 민생은 IMF 이후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전자, 조선, 철강으로 대표되던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새누리당은 야당 탓에 집안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의 오만을 심판해 주십시오. 평택 시민 여러분, 사드 배치 1순위가 우리 평택입니다. 송전탑 하나도 마을 한복판에는 안 됩니다. 전자파, 저주파 소음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면 땅값, 집값 다 떨어지고 평택 경제 망가집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살아있는 탄저균 택배로 왔습니다. 한미 행정협정 독소조항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APK 가스 공장 산단 안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교통복지를 위해 효도 콜택시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인재 20% 우선 선발제 청년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민생을 살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기호 2번 고인정이 평택 시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투표를 통해 올바른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2번 고인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의당 송치영 후보자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생제일 선명야당 정의당 후보 기호 4번 송치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19대 국회의 모습을 보고 이미 국민들은 실망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거대 양당이 벌이는 공천싸움, 개파싸움에 국민들은 선거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라고 국회에 보내놨더니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에만 열심입니다. 극심한 불평등으로 시민의 삶이 망가져도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비정규직을 전전해도 정치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기득권 정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갈수록 더 엉망이 되고 시민의 삶은 더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찍어놓고 후회하는 일,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 정치의 낡은 판을 바꾸어 주십시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는 유일한 서민 정당입니다. 기득권과 재벌에 당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변화, 정의당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꾸는 선거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을 더 크게 써주십시오. 시민의 살림살이를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이 커진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기호 4번 정의당 송치용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국민의당 최인규 후보자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목련이 활짝 피었습니다. 활짝 핀 목련처럼 귀 가정에도 화사함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느덧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국회가 될 것입니다. 120년 전의 구한말 시대로 다시 돌아간 듯한 강대국 간의 각축전이 재현되고 있고 고령화와 청년 실업, 북핵, 소상인의 폐업, 양극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4년 전 나라 일을 하겠다고 표를 받아 국회에 입성했던 19대 의원들은 최악의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았던 배신과 배반,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셨습니다. 20대 국회에 다시
그들이 입성한다면 똑같은 일이 재현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5년이 국가 개조의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맞고도 메르스 사태를 당하고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구는 꺾이게 됩니다. 소상인의 아픔, 청년의 절망을 풀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수건사업인 경기 송탄 공항 개항과 함께 전국 공항을 재편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류세, 카드 수수료 등 세금을 감면하여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기분 좋은 정치, 기호 3번 최인규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후보자로부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질문 첫 번째 주제는 대북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안보가 전제되어야 나라의 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도발 행위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가 경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후보자들께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인정 후보자 답변하겠습니다. 북한 붕괴론 가장 오래된 농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붕괴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통일 대박을 들고 나왔는데 또 올 초에는 또 북한 붕괴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또 폐쇄시켰습니다. 그 북한 핵실험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년 사이에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핵실험한다고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의 불장난에 부하내동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밀조밀한 곳에 어디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비핵화를 전제로 중국이 제안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그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시작했습니다. 남북관계 활발했고 국민들께서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관광 중단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중단시켰습니다. 남북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혼란, 안보혼란만 더 가중시켰습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는 대북정책 중단해야 합니다. 대결은 또 다른 대결을 낳게 됩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송치영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의당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위기만 고조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 역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정부는 북핵이 증강될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한반도를 더 불안하게 하는 자의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후보는 외교도 동맹도 고려하지 않은 채 핵무장론 등으로 한반도를 더 불안하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고 대화로 북핵과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북핵 핵개발에 대해서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제재 일변도로는 앞으로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를 회복하는 길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6.15 남북 공동성명과 14선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선은 장기 공전된 육자회담 등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 육자회담과 평화협정 4자회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북미 수교, 에너지, 경제개발 지원 등 포괄적 해법을 실천에 옮겨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 비핵화냐, 후 평화협정이냐 하는 접점 없는 감정 대립을 끊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병행하는 포괄적 해법에 대해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안보하면 보수가 잘한다고 하지만 보수의 무능이 드러났습니다. 안보도 진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최인규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북한과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지금은 상당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지만 조만간 얽힌 매듭이 풀어질 것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통일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자유왕래, 자유투자의 길을 계속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통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일단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성급했습니다. 2000년도에 체결된 개성공단은 2010년 생산액 10억 달러, 2012년 북측 근로자 5만 명을 채용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123개 업체가 지불하는 임금의 70%가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만 근거 없는 추정입니다. 현 장관의 끝없는 말 바꾸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개성공단 내 입주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상당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한 효과인 북한 정권 압박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햇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양지로 끌어내는 정책만이 효과를 볼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반대입니다. 만약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배치가 필요하다면 미국과 중국이 먼저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아시아 평화를 위해 배치를 용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평택에는 배치를 반대합니다. 네, 자 원유철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안보의 위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핵 문제 관련된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협인 북한의 핵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세습 정권은 연초부터 4차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최근에는 GPS 교란까지 정말 끊임없는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력 도발의 악순환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안보의 위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확실히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관련돼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고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효과적인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도 지어주는데 앞장서고 또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제화된 그런 법안도 만들어서 통과가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것을 악용해서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을 공포의 무기로 돌려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튼튼한 안보를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한의 연결철도 등 여러 가지 남북이 하나가 돼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무력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의한 답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자가 각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을 하고 2분 동안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당 송치용 후보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교통, 환경, 문화 등 사회적 비용 부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공존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상생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주한미군 평택 이전 지역이 팽성 인근 지역에서 사실 이 문제는 평택 을 지역이 더 적합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평택의 지역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립니다. 팽성에 있지요. 캠프 험프리스 기지 이곳 한 곳만 해도 여의도 크기의 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수용 인원이 42,000명가량 된다고 지금까지 알려졌습니다. 당장은 기지 내 주거시설이 부족하여 영무의 거주자가 늘어날 것이라고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늘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으나 이 점은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미군 가족은 안 오거나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고려돼야 하겠습니다. 자칫 시기상조나 과잉 투자로 또다시 평택의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미군 부대 주변을 개발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쇼핑몰의 유치보다는 이태원처럼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야지만 평택 주민에 도움이 되는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제2의 이태원을 만들어 맛집과 갤러리, 패션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군과의 문화적 소통을 확대하여 지역에서 미군들과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하여 평택이 교육도시, 주거도시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국민의당 최인규 후보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으로 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주거비 부담과 소득 정체로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평택시의 경우도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경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치입니다. 평택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 다선 의원이신 원 후보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드렸는데 미처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원인의 첫째는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큰 틀에서의 차이는 세금, 복지, 정부의 크기인데 우리는 두 제도의 단점만 극대화돼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거대 자본의 저수지가 재벌입니다. 사회주의는 거대 자본의 저수지가 큰 정부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만 할 텐데 우리는 재벌도 존재하면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많은 세금이 필요한 파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낮춰야 합니다. 유류세 세금이 무려 60%가 넘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의 고통을, 서민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실태입니다. 감세가 정답입니다. 신장동이 피폐합니다. 송탄의 피폐는 신장동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경기 공항이 송탄에 개항이 된다면 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2020년 울릉도 흑산도 공항 개항에 맞춰 울릉도 흑산도로 가는 유일한 공항으로 육성을 한다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송탄 지역에 머물고 묵게 될 것입니다. 망가진 송탄 터미널, 택시업계, 재래시장의 불황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고덕 국제 신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인근에 건설 중인 동탄 신도시 등 수도권 여타 신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덕 국제 신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덕 국제 신도시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신도시로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덕 신도시 안에 삼성 반도체 공장 세계 최대 규모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15만 명의 고용 휘발 효과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 평에 달하는 이 고덕 신도시는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행정의 중심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 본청사가 이 안에 들어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시는 문화예술의 전당이 이 안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교육타운을 지금 조성하고 국제교류 부지를 잘 활용해서 우리 평택이 글로벌 교육의 선두주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 평택은 G2가 만나는 곳입니다. 미국과 또 중국 많은 외국의 대학들을 이 고덕 신도시에 위치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보고로 삼을 예정입니다. 고덕 신도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도로공사 또 거기에는 하수처리장 등등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도로공사 사장 또 LH 사장 이 사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장시장 또 경기도지사 양경필지사 함께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두가 협조를 잘해서 고덕 신도시가 명품 신도시로 가는 기반을 잘 닦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덕 신도시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평택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고 또 균형적으로 평택이 고루고루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10여 년째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무산 위기에 몰렸던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최근 순수 민간 개발 사업과 관주도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 2007년 원유철 후보가 경기도 정무부지사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18대 19대 총선에서 명품 교육 도시 공약으로 추진해왔던 사안이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성균관대가 마치 금방 이전할 것처럼 하는 이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북부문예회관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설명회를 참석을 했더니 결국 이 시행사가 그 브레인시티 사업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에 볼펜을 하나 받아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평택 시민들은 성균관대가 금방 옮겨올 것처럼 그렇게 인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행자부와 경기도에 의해서 2014년에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에는 재차 행자부가 경기도에 반려 통보를 하면서 좌초된 사업입니다. 최근 평택시는 사업 투자에 빠지고 순수 행정 지원만 하는 시행사 단독 개발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또 발표도 했지요. 사실상 원래의 안은 포기된 것이죠. 9년 동안 질질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 핵심 주체들은 지금 그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대상자들에게 그 1,500여 가구 주민들과 또 평택 시민들에게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주체들이 진정한 사과와 책임 등이 전제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향후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원유철 후보 대학 기업 R&D 단지를 아우르는 평택 테크노밸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2의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 아닌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각 후보자별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 토론자가 8분 동안 다른 후보를 지정해서 공약 전반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질문 시간은 4분 이내이며 질문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민주적 절차를 지키면서 상호 존중하는 토론 문화도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최인규 후보자 자유토론 해주십시오. 토론 시간은 8분입니다. 네, 먼저 원유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후보는 브레인시티와 신장동 뉴타운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기소 골목의 20%는 폐업을 했습니다. 송북시장 주변도 피폐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지사,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 모두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왜 브레인시티는 성사가 안 되는 겁니까? 또 하나 더 질문도 올리겠습니다. 평택 테크노밸리가 공약에 나와 있는데 평택 테크노밸리와 브레인시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방치된 브레인시티 그 아픔에 의해 목숨을 잃은 분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 그 아픔을 재현하시려고 테크노밸리라는 공약을 내세운 건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인규 후보님 적절한 지적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성균관대학교 유치를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 평택이 진정 경쟁력 있는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크게 강화되어야 되고 특히 고등교육 기관이 많이 유치되는 것이 평택 발전에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부지사 시절 때부터 추진해왔던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건설 경기의 침체,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이 시행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신 것은 정말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에 빠졌다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내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것이 우리 바로 평택시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쌍용자동차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 우리의 자랑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평택항, 평택호 등등 경제조정과 관련돼서도 평택 시민들은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인시티 관련돼서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행자 간에 지금 화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국회에서 서울에서 남경필 지사, 공정항 시장과 함께 브레인시티 화해 조정을 위한 대책팀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지금 경기도에 TF팀이 구성돼서 경기도 평택시 공무원 또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화해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리라고 저희 모두 믿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화해가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토대 위에 브레인시티 안에는 우리 평택 발전을 위한 좋은 콘텐츠가 들어갈 것입니다. 평택 테크노밸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계적인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택은 그러한 여건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이 놓여 있는 땅입니다. 저는 미래부 장관과 우리 평택의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5%에 다르고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이런 아주 고용 절벽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원 후보님 야당의 질문할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으니까 좀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 반대를 못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보고를 놓아야 되겠고요. 그중에 브레인시티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페이스북, 구글, 나사 같은 미래 산업을 우리 브레인시티에 적극적으로 유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뉴타운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원 후보님, 제가 다른 분한테 질문할 시간이 계속 없네요. 하시죠. 아까 질문 한꺼번에 예. 다 주셔서 저는 한꺼번에 답변하는 자고요. 1분 내로 답변을 그렇게 줄여달라는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는데 너무 네, 오래 네. 하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몇 가지 더 제가 질문하고 이따가 싶은 게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고인정 후보님, 간단히 질문 올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전문가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동 학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 간략히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가 이제 무너지면 사실은 그 소외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낮고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소외된 그런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사회의 모든 그런 그 안전망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그 층이 저는 아동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폭력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들도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모든 아이가 모두의 아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나라에 있는 아이들, 또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다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아동 폭력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지 정책을 확고히 하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데 전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치영 후보님. 진이천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 평택의 소중한 젖줄입니다. 그곳에 진이천과 무봉산을 아우르는 공간에 생태학습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재원 확보 또 언제까지 이게 가능한지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이천에서는 제가 경기남부 생태교육연구소 운영위원으로서 4년 동안 활동을 한 지역입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평택에는 야생동물이 살아있는 진이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진이천과 무봉산을 이루는 일대에 생태학습 테마파크를 만들면 수도권을 아우르는 모든 수도권 주민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세워져서 28년까지 야생동물 테마파크는 하기로 돼 있고요. 이것을 얼마나 이런 시민 활동가들이 잘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그런 환경인 좋은 곳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인규 후보자 주도권에 의한 토론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주도권 토론자 시간은 우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인당 8분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존중하는 토론 문화를 위해서 한 후보자당 질문 시간은 4분, 또 질문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다음으로 원유철 후보자 주도권에 의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고인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인정 후보께서는 이 복지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평택 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고인정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평택의 그러한 비전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일자리 그리고 사실은 노령화와 관련된 100세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가 다 연결된 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노력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대한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하죠. 세계 제1의 저출산 국가로 저희가 이제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육 정책이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정책과 마찬가지로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선거 때마다 어떻게 보면 표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쉽사리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실생활에는 그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실패한 보육 정책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라도 가난하고 국민도 가난하고 오로지 돈이 있는 곳은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대기업에 있는 그 자본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저는 청년 일자리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공약에 그 지역에 유치되는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해서 지역 일꾼,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을 20% 채용하는 그러한 그 방법들을 저희가 연구해 보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최인규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인규 후보님 그 많은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 공약집에 보니까 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셔서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도 관심이 있으시던데요. 이번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우리 최인규 후보님께서 이번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그 내용 중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북한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북한을 4번을 다녀왔는데 평양도 가보고 개성도 가보고 금강산도 다녀왔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 세계 유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유독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독재, 끊임없는 도발 이런 거로 인해 북한은 지금도 인권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은 많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강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북한 정권에 대해 양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부분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졌던 북한 인권법은 전체적으로 제가 입성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검토하고 되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제일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의견이 많이 가미가 안 돼 있습니다. 야당의 의견, 특히 어떤 북한 인권법을 강화시키면서부터 시작해서 야당의 목소리가 우리가 주장했던 북한 주민들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덧붙여서 제가 답변을 올리면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많이 수용했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 보존서를 당초에 저희는 법무부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이 통일부에 두자고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수용했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정의당의 송치영 후보님께서는 우리 평택의 많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특히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평택이 사실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잘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평택이 건강한 도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치용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택의 그런 생태 공원의 방향은 어떤 것이 좋은지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이천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시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단지 높은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가를 가질 때 그 여가를 어떻게 잘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평택에도 체육관 운동장이 있지요. 가보면 거의 우레탄만 깔려 있고 녹색이 없습니다. 저도 평택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대회에 참가해봤는데요. 그 떼양볕에서 하루 종일 있다는 것은 그건 체육대회가 아니고 고문이더라고요. 예, 그런 그 콘크리트 문화를 녹색 문화로 바꿔야지요. 지금 좀 전에 최 후보님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행히 지금 진위천이 개발이 안 돼서 간신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진위천을 야생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수도권에 있는 가족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 보존이 되는 환경 친화성 공원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유원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이천 주변에 콘크리트로 주차장 만들고 거기에 단지 물놀이터로서만 그리고 상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빨리 생태 친환경 도시로 바꿔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우리 평택이 진정 명품 도시, 경쟁력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네. 많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유철 후보자 주도권에 의한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고인정 후보자의 주도권에 의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체 시간은 8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그 최인규 후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후보님들이 참 네 분이 나와 계신데 이제 원유철 후보님은 이제 1991년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고 저는 19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송치영 후보는 12년이죠. 2012년 그 총선에 그때 출마하셨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최인규 후보가 이번에 출마하셨는데 제가 그 논어에 보니까 그 논어에 보면은 그 군자를 정치인에 비교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군자는 당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또 조직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게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우리 원유철 후보께서 보면은 1991년 경기도 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무소속으로 또 시작해서 여러 당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그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이제 또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지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이제 그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원유철 후보의 지금까지 나랏돈을 받은 기간이 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지역 경제는 22년 전과 다름없이 똑같고 원효는 성공을 했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효는 지금도 TV에 매일 나오지만 브레인시티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역 후배이기에 상당한 기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위대한 평택을 주문했었고 더불어 신망 있는 정치인으로 커가기를 많이 바랬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형성해 주기를 바랬었고 그러나 그는 많은 분들께 그러한 인물로 성장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의 사퇴 파동 때 한 행동을 저는 이해 못했기에 그때부터 정치 입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정당 양당제의 폐해를 존치시키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확신하에 국민의 당으로 입당하게 되는 계기가
유승민 사태 때 원 후보께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여튼 운도 좋으신 분이시고 팔색조 스타일의 정치 배우고 싶기도 하고 또 배우기 싫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무 대답이 길어지셔서 그러면 이 최인규 후보께서는 그러니까 원 후보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공직에서 정치 생활을 하면서 했던 거에 대한 그 비판을 하시면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시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출마하셨다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송치영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송치영 후보는 지금 정의당 예비내각 동물복지부 장관이라고 주요 경력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평택에 지금 큰 이슈가 이 사드입니다. 이 사드가 배치되면은 반경 5.5km 안에는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동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예, 뭐 동물 문제까지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뭐 반려동물도 우리의 가족이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해가지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 중에서도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딱 집어 얘기는 못하지만 대개 사람보다 체구가 작은 우리 반려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런 고주파에 의해서 바이오리듬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살 수가 없다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과장된 말인가요? 뭐 개미 새끼 한 마리 살 수 없다고 표현하는 좀 이게 문학적 표현 같고요. 제대로 살질 못하겠죠. 번식에 지장이 있거나 특히 이 고주파가 생기면 임신 문제에 제일 지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원유철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찬성하시나요? 저는 이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위를 중심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문제지 다른 고려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 방어 체계가 이제 킬체인 시스템하고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드 배치가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 사드 배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논의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2014년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2015년에 그 국방연구원 포럼에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산 공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평택 지역이 사드 배치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때 그 집권당 정책위원장이셨을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한미군들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 후보께서는 그런데 그 이제 그 주한미군과 그 당국자의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국방 당국은 그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이 사드가 배치될 경우에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죠. 그러면은 원 후보께서는 평택으로 사드 배치되는 거는 반대다 이 말씀이신가요? 제가 사실은 국방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금 국익과 관련돼서 중국과 미국과 많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군사적으로 지금 깊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 예. 언론에서 그 위치는, 예, 언론에서 지금 다 나왔어요. 위치는 네. 평택, 대구, 군산, 원주. 네, 네, 네 네. 개 지역으로 지금 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 주요 지책에 계시니까 평택이 예. 오는 건 막으실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송치영 후보자의 주도권에 의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하시고 총 시간은 8분입니다. 네, 송치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독립 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 기본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 이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15년으로 연기를 하였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예 전환 시기를 무기한으로 연기해버렸습니다. 이는 자주국방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선에서 쥐레가 터져도 대한민국 군인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원점 타격을 포기한 채 휴전선 안쪽으로만 포를 쏘았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안보입니까? 저는 원유철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국가에서 핵무장을 한들 무엇이 달라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시작전권 회수가 먼저입니까? 핵무장이 먼저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시작전권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방력과 또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해서 이제 그 조정이 될 거고요. 제가 평화핵을 갖자는 주장을 한 것은 지금 북한이 벌써 4차 핵실험을 하고 중장기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핵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에 의해서 핵우산으로 보호한다고 하지만 비가 올 때마다 우산을 옆집에서 빌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그런 많이 차원에서 네, 북한의 대답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공포 핵이 제가 또,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거 한 말씀만 아니 드릴게요. 뭐 시간이 1분을 넘어서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이런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유권 차원에서 평화 핵을 갖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문제에 더 재차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그럼 다음 질문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되셨습니다. 해고 요건 강화를 내걸었지만 쉬운 해고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재벌 관련 불법 행위, 총수일가 사익 편취 엄격 대처를 내걸었지만 감옥에 간신히 보낸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했습니다. 누리과정 무상 교육도 외면하셨습니다. 모든 어르신께 드리기로 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공약도 실패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선전해 놓고는 나몰라라입니다. 원유철 후보께서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이 공약 파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본인은 공약을 지키실 수 있다고 약속하실 수가 있는지요? 네, 지역 구민과 함께한 공약들은 사실 100%다 지키는 것이 그 정치인의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충분히 그러지 못할 경우도 생기고요. 또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던 공약은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누리과정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해당 교육청에다가 충분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뭐 안 예. 받았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예. 네, 그거 예, 뭐 그래서- 현수막 전쟁으로까지 예. 이어졌던 문제인데요.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고인정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고인정 후보 공약 중에는 공공병원 유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어젯밤에 보니까 작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평택시장님도 얘기하는 공공병원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우리 평택에 종합병원이 4개나 있고 송탄 지역에는 대형 병원이 들어섰다가 망했다 하기를 여러 번 수차례 반복했다는데 어떻게 다른지 빌공짜 공약이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 기억하실 겁니다.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우리 평택 시민들이 염원을 담아서 국립의료원 유치해달라고 현수막을 아주 도배를 했었었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국립의료원 유치가 정말 가능한지. 근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10년 안에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국립의료원 유치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의료원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이 평택에. 왜냐하면은 평택은 이제 삼성, LG 뭐 협력업체가 와 있고요. 또 이제 미군 또 그 가족들 지속적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 안전이나 전염병 각종 재해 대비한 이런 대응력도 강화를 시켜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메르스 때 겪지 않았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그러니까 음압 병동이 부족해서 좀 짧게 좀. 예, 전국으로 다 이제 퍼져갔습니다. 근데 그 음압 병동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사실은 그 공공의료원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적 기능이 강화된 공공병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단 병원을 이제 유치를 하겠다라는 대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규 후보께 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 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항이 생긴다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또다시 대규모 지역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미 군사기지가 많은 특성상 공항의 허가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저한테는 조금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추진 전략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제가 공약한 내용 그 중에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것은 4년 내에 경기 송탄 공항을 개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7개 민간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경상도 7개, 전라도 4개, 충북 1개, 강원도에 2개, 인구 150만밖에 안 되는 강원도에 2개가 있습니다. 인천 1개, 서울 1개, 제주 1개, 경기도에만 없습니다. 인구 1200만 명이 넘는 최대 인구가 정주하고 있는 경기도에만 공항이 없습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2020년 울릉도 흑산도 공항 개항이 이루어집니다. 김포공항의 트래픽이 상당히 심합니다. 김포공항의 트래픽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경기 남부에 공항을 개항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만 된다면 공항 교통체증의 완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고 신장동, 비폐된 신장동 앞에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상당한 답변 고맙습니다, 후보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 후보님께 짧은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죠. 근데 요즘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나오신 새 당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최악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만 죽이기, 옥새 파동 등 자기계파 밥그릇 싸움에 수치도 모르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전 당원의 투표로 비례후보 순번과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원유철 후보님이 정당 공천 등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네, 먼저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후보자 주도권에 의한 토론은 8분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보자 주도권에 의한 토론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게 되며 경제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원유철 후보자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아주 국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미래 문제입니다. 저희 그 새누리당은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일단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걱정을 한다든지 또 일자리와 보육을 양립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희는 이 마더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마더센터를 설치해서 아이를 맡기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라든가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고인정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일선교육청에 떠넘김으로 해서 보육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의지입니다. 지금 아까 원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에서 마더센터 전국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또 아이만 카페가 또 다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른지 잘 구분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 정부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현장의 우려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는 이미 닥쳐 있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비, 내 집 마련으로 노후 대책도 없고요. 퇴직 후 제2의 인생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노인 빈곤율 47%, OECD 국가 중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부터 소위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한테 노령연금 3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자 지원을 위한 인생 이모작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제가 공약에도 내걸은 바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일자리를 얻고 또 결혼을 하고 노후까지 이어지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모두가 다 함께 다 이루어져야 그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 오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이 바로 출산에서부터 또 나이가 들어서 저 세상에 갈 때까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인정이 넘치게 활짝 피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이어서 송치영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요즘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옥에서 애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청년들이 소득이 없고 절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없고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연애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사회적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내놓은 정책이 청년 고용 5% 할당제와 국민 평균 월급 300만 원입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자리에 따른 소득 격차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임금 차별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5시 퇴근제도 내놓았습니다. 여유로운 삶 속에서 연애와 결혼, 출산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비정규직 정당이라고 또 불리는 청년 정당이라고 불리는 정의당, 우리 정의당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8시간 노동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직종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 그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정의당은 이외에도 소소한 여러 가지 정책을 꼼꼼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태아와 영유아부터 복지를 체감하도록 임신부, 영유아, 방문 건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출산 과정에 필요한 종합 물품을 담은 마더박스를 마련했습니다. 임신, 육아, 돌봄 이 3대 휴가제 확대와 기업의 참여가 따를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현해내겠습니다. 네. 노인 관한 저희 복지공약도 꼼꼼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최인규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 양육비 부담과 고학력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생산력을 가진 인구의 감소로 인해 무기력한 국가가 될 것이 뻔합니다. 해결 방안은 여성의 출산 복지 정책 더욱 강화해서 출산 후에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솔선수범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 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증가시키고 또 육아휴직 급여를 40%에서 50%로 인상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일일 근무 시간 같은 것을 반나절로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 국가에서 출산에서 중학교 교육까지 보육과 교육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프로그램도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4명 중 1명이 고령사회로 진입이 될 텐데 해결 방안은 출산율을 높여야 할 것이고 노인들에게 어린이집 등 유치원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 저출산과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옛날처럼 대가족 제도를 장려해서 젊은 부부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버 산업에 대한 투자 장려도 고령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토론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띤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각 후보께서 마지막 발언할 수 있는 2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는 고인정, 송치용, 최인규, 원유철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인정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 경제 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성장, 남북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통시장, 아파트 단지, 경로당, 상가, 곳곳을 다 다녔습니다. 시민들께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지 정말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평택 시민의 민생을 살피고 함께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올바른 정치를 위한 동력이 됩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시민의 대변자로서 야무진 일꾼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투표가 답입니다. 기호 2번 고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의당 송치영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택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집권 8년, 대한민국은 역대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무능, 민주주의 위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호민관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은 목소리만 높일 뿐 설득력 있는 대안도 쓸모있는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싸우는 척하기만 했지 정말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시민의 곁에 제대로 된 야당은 없었습니다. 정의당을 더 크게 키워주십시오. 시민의 대변인이 되어 먼저 제1야당을 바꾸고 정권을 바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민생만을 생각하는 기득권의 당당한 정의당 후보 저 송치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권 교체의 희망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 야권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생 제일 선명 야당, 정의당이 굳건히 서 있어야 오락가락하는 야당들이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야당으로 야권 혁신을 위해 제대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간절한 바람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후회하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정의당 후보 송치용, 후회하시지 않을 선택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인규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 토론에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변화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이 장기 집권이냐, 소박한 시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를 만드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 정부 3년 동안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소비 절벽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 고조, 기초 공천제 폐지 공약 철회, 누리과정 책임 공방, 배반의 정치와 보복 공천 등 갈등과 반목에 온 국민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정한 대의 정치는 투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소 75% 투표율을 보여야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진정으로 국가 개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투표하셔야 합니다. 투표율 80%만 된다면 현 의원은 한 명도 재선이 안 될 것입니다. 국회를 꾸짖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장으로 모두 오시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13일 3번 최인규에게 기회를 주시어 피폐된 신장동 및 청년에게 평생 일자리 10,000개를 선사할 수 있는 경기 송탄 공항을 개항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날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말 발굽소리가 국회 안에 울려 퍼지게, 소상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꼭 기호 3번 최인규에게 한 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 최인규입니다. 끝으로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평택은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힘과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 속에서 성장의 그늘이 없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시정에 참여하고 발전의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총선에 있어서 우리 평택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커지고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X 평택 시대에 이어서 동서철도 시대가 개막됩니다. 이제 평택에서 강릉간 77분이면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됩니다. 또 우리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삼성의료원 평택병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서 어르신들이 빈곤과 고독,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대 총선을 통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생 법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20대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2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부 이끌 수 있도록 기호 1번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에게 많은 사랑과 격려,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홍보 사이트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후보자들을 꼼꼼히 살피고 정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유권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